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이 정부가 한 번도 아마 이 가장 위대한 거짓말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를 데리고 갈 거다. 유토피아를 꿈꾸게 만드는 듯 했을 겁니다. 촛불이라고 하는 걸 천사로 상징해서 사기를 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정부와 그 세력들이 하는 게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1930년대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었던 그 모델, 그리고 우리 휴전선 북방에 있는 암흑가 북방의 모델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또 산업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에 지금까지 70년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재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진실과 문명의 땜질을 워낙 세게 해놔가지고 바로 하지는 못하고 히틀러같이 수권법 해가지고 와장창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거짓말만 합니다. 속여서 이리저리 전체주의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기법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쑤셨다가 또 들키고, 여기 쑤셨다가 또 들키고, 아니면 어제도 쑤셨다가 오늘 들키고, 근데 우리 국민은 또 홀길했다가 속고, 또 속은 줄 알면서 저항을 하는데도 워낙 막가파로 나가니까 국회의장이 저렇게 명시적으로 초등학교도 아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을 어기면서 방망이 두드리는 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근데 잘 싸웠다고 칭찬하지는 못하겠지만 이해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70년대 초에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나 군락을 나오고 난 뒤에 서구 학자들이 이제 30년 또 소비에트 경험을 해서 전체주의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라고 적었던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게 레이몽 아롱의 그 전체주의 5가지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유일 정당입니다. 두 번째,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가 존재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는,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유린되어 가지고 형해화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아직 공식 이데올로기는 선포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다라고 했습니다. 선포는 안 했는데 실제 국가를 장악해서 이 이데올로기를 혹 스포츠에 물을 붓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통력과 선전수단이 쌉니다. 그리고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경제체제, 우리가 명령경제는 아니지만은 주교한 개입, 지금 뭐 하루다 몰라 이렇게 요새 이 악법들, 소위 반헌법 이 밑에 법률들 통과시키고 난 뒤에 기고만장 아닙니까? 그냥 뭐 그냥 전세비, 뭐 주택, 뭐 온데 지금 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상자유까지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범죄는 모든 것은 이념적으로 해석이 돼서, 이념적이 아니라 자기와 우화적으로 해석이 돼서 이념적 혹은 실존적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전체주의에 들어왔죠. 그래서 앞에 유사전체주의라고 제가 붙였고, 우리 대학 그 팀들이 채택이 돼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갖고, 이들의 가장 1930년대, 20년대, 30년대부터 나왔던 지금까지의 요소는 아렌트라든지 그 볼리케르라든지 1급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다 됐는데, 우리는 지금 다시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 자, 우리는 전체주의, 유사한 전체주의, 국가 권력을 장악한 전체주의적 세력들에 의해서 전체주의와 비스무리한 방식으로 지금 국가가 완전히 되돌아가게 지금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고, 아니면 절벽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그걸 하기 위해서 촛불혁명에 대해서 이게 소위 천사로 위장된 저들의 모습입니다. 이상향으로 이끌듯이 어떤 적의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가 천사가 된다라고 느끼도록, 그리고 촛불이라는 그런 겁니다.
박근혜 등등등 해서 소위 말하자면 기득권 몇몇 케이스들을 부풀려서 고발하고 그 다음에 막 이 대중으로 대중적인 분노를 표출을 하면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는 그 분노를 이성적으로 제어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천사가 되어서 분노를 절멸하려고 하는 기제가 들어갑니다. 그 아렌트가 잘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뒤틀린 엘리트, 뒤틀린 엘리트 우리 집 대표적으로 있죠. 조모, 조국, 조국만 있습니까? 전부 뒤틀렸습니다. 속으로 나는 다른 큰데 대한민국의 소위 주사 세력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자기 사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주사가 어떻게 사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1980년대 초반에 주사파에 들어간 거는 그 지력을 받고 학습을 한 거지 생각하고 발전을 위해서 자기를 던져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데올로기고 그 이데올로기는 지구상 가장 최악의 김일성 주체 지배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급대기입니다. 사상가가 아니고 말하자면 좀비죠. 그래서 그 30년대의 상황을 아렌트가 이건 뒤틀린 엘리트들과 폭민과의 일시적 동맹입니다. 결국은 이 폭민은 선량한 천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외롭고 힘들다라고 느끼고 선동되면 무리 지어서 이 뒤틀린 엘리트의 권력력의 수단이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무리는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 때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 선언을 했을 때 그 인간은 born free,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모두 생리적인 권리를 가지고 다양한 자기대로의 권리를 갖는 천차만별이지만 권리체입니다. 근데 1930년대 독일, 그 다음에 스탈린의 프롤레타리아, 이거는 완맨으로 취급받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완맨은 주인이 아니라 사실상 특권 계급의 뒤틀린 엘리트들의 특권 지식인들의 지배를 위한 기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미 아렌트가 다 이야기했는데 우리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뒤틀린 엘리트들은 거창한 거짓말과 기괴한 허위들을 사실로 정립시킵니다. 그리고 이 반복과 세뇌가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폭민들은 그렇게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나왔던 최소한 2002년부터 2019년간의 한국의 말하자면은 이 광장 정치의 속살이 바로 요 본질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창한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대한민국의 헌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헌정 가치는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으로 되는데 이들의 사상은 이들의 주권 개념은 1848년이죠.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수고 인간은 종류로 류적 존재다. 인간은 계급에 의해서 정해지지 보편적인 게 아니다. 자, 그대에 따르면은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지금 쭉 보고 있는 어느 사람은 적폐의 대상이 되고 유죄의 확정도 없이 대통령에서 몰아내고 그 다음에 30몇 년을 언도를 하고 또 오른쪽에서는 지금 권력이 정상적인 아마 중국에도 안 그럴걸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법무장관 대통령 다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상식의 법정에서 이미 민심에서 상식의 법정에서 전인공로할 유죄로 다 확정이 났는데 형식 법정에서
법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던 온갖 지금 말하자면 자폐, 은폐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주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사상이 없는 게 아니라 주권자 민주주의라고 아무도 주목 안 했습니다. 우리 정치학자들 게을러서 그런지, 우리 의원들 게을러서 그런지, 문재인 정부 주권 저 5개년 계획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11페이지 문재인 정부는 주권자 민주주의를 했다. 이 주권자 민주주의는 아까 아렌트나 자코뱅이 이야기했듯이 주권을 그러니까 제너럴리 총체적인 의지를 가진 한 사람의 권리로 정의합니다. 평양헌법 63조에 하나는 전체로 전체는 하나, 즉 수령자입니다. 주권자는 권력을 가진 수령만, 총통만 권력을 가지고 나머지는 지배의 대상이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거 한 거는 지금까지 서구 문명 혹은 우리 현대 문명이 근거하는 거는 대의제입니다. 다운주입니다. 법치입니다. 그 모든 근거는 대의적 정치를 통해서, 법치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이 사람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주권은 근대적 국민이 아닌 주권적 국민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새로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선언했잖아요. 윤 의원님, 정 의원님, 좀 읽으셔서 처음부터 좀 하시지. 예? 참나. 그리고 국민을 위임된 권력이 아니라 생성적 권력을, 이거 히틀러 총통 권력 아닙니까? 스탈린의 주석 권력 아닙니까? 마오의 주석 권력 아닙니까? 김일성의 김일성 민족 권력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이야기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체제에 살겠느냐?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 다원주권,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가 된다는 거. 정 의원님 이제 이 운동 하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가 그동안 너무 놀려가지고 그랬는데 기입하십시오. 그래서 특히 생성적 권력이라고 한 여기에 숨겨놓았습니다. 바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체주의로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왜 무슨 좌파 독재니 무슨 신독재, 좌파는 민주공화국에서의 좌파는 자유를 전제로 하고 그 안에는 사회민주주의가 좌파입니다. 지금 진중권이가 저 정도 이야기한 저 정도가 좌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또 아렌트가 이야기한, 여러분들 저기 아렌트의 전체주의 기원 1, 2를 좀 읽으십시오. 특히 2 읽으십시오. 그게 총체적 지배로 갑니다. 지금 문총통 아닙니까? 공수처법이 할 때 우리 여성 교수님이 문총통이라고 말하면 총통각하라고 게시타프 법이라고 정했어요. 당에서도 뒤늦게 그거 이제 읽어보시고 했습니다. 자, 그거 하시고. 근데 왜 총체적 지배냐면은 특히 권력을 잡은 후에는 도금에 따라 총체적 지배를 펼치기 위해서 일관된 거짓말의 체계적인 반복에 의해 허구를 사실로 거짓을 진실로 둔가시키는 악마적 정치술을 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아렌트 인용하면은 당장 저 문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인용하십시오, 제 글로. 그 다음에 그래서 작년에 헌법 개정하려고 했는데 헌법 개정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저들이 저 자유를 없애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걸 지방분권국가라고 하는 헌정학성으로 헌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또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한국당 자유한국당 저기 지자체에서도 지방분권국가 찬성한다고 그랬죠. 그런 병신짓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국민투표 대한민국 아무리 지금 쟤들이 거짓을 쌓아도 국민투표는 통과 못합니다. 그걸 아니까 작년부터 헌법 우회 전략, 헌법 마비 전략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과 공수처법, 그 다음에 국회에서 입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겁니다. 지금 쟤들의 악마적 변경에 나는 아르트 식으로 하면 악마적 정치에 하나 신인의 동아줄이 하나 나왔습니다.
비례정당 잘 하십시오. 그게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전체주의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신이 내린, 하늘이 내린 동아줄입니다. 또 우리 6.25 때 소련군 내려올 때 던너스크와 본스트리 트루만한테 보고도 안 하고 메가드한테 보고도 안 하고 밤에 백악관 지하실에서 소련군한테 38도 이남으로 내려오신 만한 전문을 친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용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돼서요. 마무리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 아실 겁니다. 그 제목만 봐도 왜 이 사람들이 종국 침묵을 하고 중국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전체주의 3종 세 국가가 연합해서 전체주의 블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탈미 접종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정 정부가 악마적인 의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유능한 정부 아닙니다.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6번째, 그래서 우리가 진실과 가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 문이 이야기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무식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모 유토피아를 보십시오. 그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장인데 그게 디스토피아입니다. 악마적 재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지금 이게 탑재가 되고 있는데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 저들이 거짓의 그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적 이 인류사에서 지금 현대사에서 가장 긴, 가장 이상적인, 가장 문명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72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 양심은 이미 우리한테 다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쟁은 쉬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우리 교수들이 앞서고 이번 선거 보수 진보 좌우 없습니다. 하는 꼬라지들 보십시오. 좌파나 우파나 우리 뭐 보수나 진보나 다들 하는 꼴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문명사회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 질서정연한 보수 진보의 경쟁입니까? 좌우의 경쟁입니까? 이거는 사기꾼과 상식인의 전쟁입니다. 우리 이깁니다. 그리고 밖에는 자유의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온통 다 매수당한 미국이 정신 차려서 보수 혁명하고 있고 홍콩 봤죠? 대만 봤죠? 이란 한 방에 갑니다. 이란 해서 중국, 북한 다 끊어졌어요. 밖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활할 수 있고 동아시아의 소위 자유의 문명의 그 물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례제의 도화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아직까지 10월 3일을 보았듯이 안 되면 최종의 헌법적 가치인 주인의 저항, 주권자의 위임자에 대한 권리 호출이 있습니다. 선거로 합시다. 안 되면은 끌어내려야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악마적 대중 선전에 관해서 정말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하신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최원목 교수님께서 이념 외교 통상 포장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밖에 사실은 한 장짜리 요약본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학생 대표도 오시고 그러는데 시간을 뺐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간략하게 하고 제가 대표도 맡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조성환 선생님 덕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외교통상하고 검찰개혁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제를 묶어서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검찰개혁은 전체주의로 가는 하나의 파워베이스를 만드는 거고 그게 이제 일본이나 미국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부터 또 자주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그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게 지금 정부가 꾀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외교와 권력기반 장악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과제로 인식한다고 봅니다. 굳이 뭐 운동권 얘기를 쓰자면은 외교통상은 NL이고 검찰개혁은 PD죠. 그런
종합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는 거를 국민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했던 측면이 있고, 저 자신도 뭐 처음에는 이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서 단순히 좀 능력 부족인 게 아닌가 그렇게는 느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좀 이상한 정책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상황을 목도하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짜맞춤 퍼즐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그런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스스로가. 그런 거를 외쳐댈 때마다 사실 불안감이 좀 들기 시작했었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당당한 외교를 싫어하겠습니까? 우리가 외교를 주도하기 싫겠습니까? 그죠? 그 모든 나라의 로망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목표지. 그게 정말 당당하게 주도하고 이렇게 실제로 수단화해서 취한다고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바보 같은 나라가 실리 외교하면서 좀 강대국과 이렇게 좀 굽신거리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런 게 그게 당당한 외교를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자주 외교라고 그럴까, 뭐 주도 외교, 중재자 외교 이런 거를 정말로 일단 정책 수단적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척하고 일본 때리게 하고 미국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고, 요즘에는 이제 뭡니까 미국 대사에 대해서 뭐 미국 대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양키고홈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NL과 PD가 결합된 쪽으로 간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정책적인 순간들을 목도하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스킵이다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첫째, 한미 FTA 재협상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상당히 뼈아픈 사건이지만 그 재협상을 개시해야 되는 것은 협정상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의무예요.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일방 당사국이 요청하면 개최하게 돼 있고, 특별공동위원회의 의제 중에 하나가 협정을 개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재협상 개시를 못한다 그렇게 버티면서 험악하게 막 갔었죠. 그래서 펜스 부통령도 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한미 FTA 폐기하겠다 뭐 이렇게 밀어붙이고 정말 벼랑 끝까지 가면서 그렇게까지 유도한 이유, 그거를 뭐 협정의 조문이나 이런 게 조금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뭐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실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나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고 그거는 사실 전문가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정부가 이해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미 감정을 좀 부추기려는, 참 통상을 가지고 반미 감정을 부추기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두 번째, 그 일본에 대한 그 강제징용 배상이 그 협정으로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그 협정상에 3조에 만약에 서로 한일 간의 해석이 다르면 국제중재 절차를 가도록 의무화돼서 그 빌트인 분쟁 해결 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3조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동의 안 하면 그 중재 못 간다 또 그렇게 버티면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어요. 이미 2011년도에 우리 스스로 내린 최고재판소가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 그게 의무조항이라고 하는, 제 자료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도 버티면서 일반 국민들을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언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반적인 중재는 동의해야 가는 거야. 그 일반론임에 펼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나중에 지소미아 파기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 반미, 반일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주도한다고 그러죠. 뭐 중재자니 뭐 주도자니 뭐 이러면서 정말로 어떤 한 정책을 주도해 나가려면은 제재와 협력을 균형되게 사용하면서, 그죠? 때로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그 방향을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계속 북한 친화적인 퍼주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정책을 하면서
실제로 북한은 민폐 끼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일관되게 가는 것은 그거는 그 어떤 정책을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남북한 연합정부를 구축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핵을 정말 폐기하도록 그걸 주도해 나가려면 제재와 그거를 병행하면서 그걸 정말 국제적인 그 지원도 얻으면 가야 되는 게 당연히 주도하는 정책인데 그게 아니고 겉으로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가는 방향은 북한 핵도 어차피 우리나라 핵이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좀 과장되게 하면 어차피 핵무기가 우리께 되는데 남북한 연합정부가 되면 그 우리나라 그 핵을 보유하게 되는 거 그럼 주도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미국 몰아내고 뭐 일본 하고 어차피 네 핵이 내 핵이다. 조금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 그런 식의 접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파악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이유가 있겠어요.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로운 한반도 그것도 제시한 겁니다.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외세들 다 몰아내고 핵무기 다 몰아내고 한반도 그리고 북한 핵은 어차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주권을 형성하고 탈원전은 핵무기 만드는 기반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탈원전하고 뭐 이러면서 또 실심상케 뭐 중국 핵 우산론도 나오고 무슨 주한미군 철수도 뭐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느니 마느니 하면서 청와대 주변 인사들 전문가 집단들이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하면서 가는 것은 처음엔 저는 그렇게 전혀 얘기를 생각을 안 했었는데 결국은 남북한 연방제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여러 핵정책이나 외교정책을 거기에 이렇게 짜맞춘 것이다. 그렇게밖에 제가 학자적인 양심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검찰개혁은 유사전체주의 한국을 만드는 권력기관을 구축하는 거고 전체주의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집권자 권력의 집중화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으면 유사전체주의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겠어요? 상권 분립을 무력화시켜야 되겠죠. 청와대가 상권을 장악해야 되겠죠. 법원과 검찰을 입맛에 맞게끔 좀 부릴 수 있어야 되겠죠. 시민사회 일상을 통제해야 되겠죠. 경찰력을 좀 동원하더라도 적폐청산, 일본 때리기, 반미감정, 자국출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러한 정책들을 가는 그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것을 대놓고 가면 국민들이 와 전체주의다 비난하니까 적폐청산해야 되려면 세력을 모아야 돼. 반미 감정 같은 걸 자극해서 뭐가 약해 저 비판 나올 만하면 아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일본 때리기도 필요해. 민족주의가 필요하니까 역사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권력 집중하는 거를 합리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단이고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권력기관들을 이렇게 장악해 나가는 논리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NLPD 뭐 이런 용어를 저도 제가 쓰기라고 생각 못했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구상하에서 외교통상과 검찰개혁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가는 현 정국을 저희는 거짓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정책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경태 교수님께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경제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해외에 좀 오래 나가 있다 오면서 행사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사실은 저 그냥 슬라이드 내려주시고요. 저도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 보여드리긴 뭐하고 이 문재인 정부의 유사 전체주의적인 경제 정책 그리고 허구의 또는 사기적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 정책의 전제 조건은 가장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그걸 정부가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좋은 경제 정책이겠죠. 그런데 이 정부가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경제의 문제점을 양극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보면요.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대결 의식을 부추기는 거고 시샘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는 좌파한테는 상당히 그 인기 있는 구호가 되고 있고 서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의 소득 비중은 경제 성장률보다 계속 높아왔지만 가계 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보냐 기업 소득으로 자본 소득으로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말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기업은 소득의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기업이 소득이 있으면 재투자를 하거나 나중에 종업원한테 가거나 아니면 주주들한테 가지요. 그래서 기업의 소득 비중을 따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기업이 이익을 유보하고 기업의 소득이 높아지는 게 기업의 소득이 사실은 국가 소득의 대부분이죠. 기업이 부를 만들어내니까 이익을 못 내면 투자도 안 일어나고 고용도 안 일어나고 기업의 소득이 커지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계소득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이게 이제 상당히 인기영합적이고 사기적인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류 경제학자들이 잘 지적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오래전에 낙수 효과가 끝났고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지도 오래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다 수출이 안 돼서 그렇다고 탓을 해요. 그리고 한국 GM이 떠난 군산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고도 그게 경제 파급 효과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런 아주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구나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되었다. 그냥 선진국 중에서도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되었다. 어디에도 없는 통계입니다. 이건 뭐 거짓말을 넘어서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무식한 건지 뭐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핀란드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식 그 경제 모델을 따라하는 사이에 양극화가 심화됐고 보수 정권 하에서 성장주도 이제 지상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양극화가 재난적으로 됐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득의 경제적 양극화를 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득만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재산도 있을 수 있고 소득도 시장 소득이냐 가처분 소득이냐 정부의 현물 공여까지 다 생각한 소득이냐 개인 소득이냐 가계 소득이냐 그리고 한 시점의 소득 격차가 그렇게 중요하냐 평생을 대학생들이 알바 받을 때는 아주 빈곤 계층이지만 그 알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에 가면은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소득이 일어나면 그 평생의 소득기에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걸 단순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의 시장 소득이든 가처분 소득이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우리가 한 22 정도에 되는 그 정도의 소득 격차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높은 나라가 전혀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지나치게 평등을 너무 강조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 격차를 재는 데는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 건강, 삶의 질 그리고 교육의 기회 등을 다양하게 잽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다양하게 잰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도 더 그 수준에서는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입니다. 우선 가난하나 부자가 되든 다 병원을 자유롭게 가는 나라죠. 평균 수명도 소득 격차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많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소득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을 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교육을 간다는 것은 다음 세대의 불평등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동적인 거다 하는 거고요. 보수 정권과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진위계수의 변화를 보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YS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DJ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이 늘어났고 최근에 보수 정부인 MB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진위계수가 축소돼서 소득 격차가 축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소득 격차는 대부분 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거지 어떤 정권의 것 때문에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왜 소득 격차가 확대되냐 나타나는 거는 뭐 IT 기업이 글로벌로 돈 많이 버는 기업도 있지만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직장을 갔는데 요즘은 대학원까지 다 다니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대부분 교육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빈곤의 기간이 한 5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5년에서 6년 사이에. 그래서 학자금 융자는 늘어나고 집도 못 사고 그렇죠. 그렇지만 대학원을 나오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게 지식사회로 가는 거에 대한 변화다. 옛날에 농경시대 때는 10살만 되면 다 경제활동을 했는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는 거로 해서 그 교육기간이 늘어나면 그 기간에 소득이 없죠. 지금 지식사회가 되면서 다 대학원 교육이 늘어나고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가기 때문에 그들이 월스트리트에 갈 수 있고 컨설팅 회사에 갈 수 있고 파이낸스 엔지니어가 되면서 이 소득 격차 확대되는 거는 산업 구조의 변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리고 지식사회가 되면서 여성의 경제 참여가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옛날에 가임 기간이 되면 경제활동을 그만뒀는데 요즘은 그만두지 않고 저출산이 가는 것도 노동시장의 근본적으로 분모가 변했기 때문에 분포가 변하고 이런 변화들 때문에 이 소득 격차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과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좌파적인 정치적인 보호지 경제적인 실효성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재앙적인 결과를 낳느냐 하면 이 처방이 사회주의적인 정책, 전체주의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잘 반박을 안 해서 제가 여러 번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위험한 생각, 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정부가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 보수적인 생각은 기회는 다양하게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정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이 이고요. 결과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회가 그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과정을 공정하게 만들고 결과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들이 가장 사회주의적인 사고의 아주 미사여구인데요. 이 정부가 채택한 임금주도 성장 또는 소득주도 성장을 저는 지적 사기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결과가 뭡니까? 최저임금을 더 올려서 받는 직원은 좋은데 그 돈을 누가 주느냐 하는 거예요. 두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임금이 너무 올라가서 해고된 직원이 받아야 될 돈을 다른 직원한테 주거나 자영업자 사장님이 소득을 포기해서 준 거죠. 원래 임금주도 성장론을 정당화하는 이론은 이런 겁니다. 소득 격차가 너무 크면 그거 사회적 불안이 크기 때문에 성장이 저해된다는 이론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부자들한테는 소득이 더 가도 그 소비가 안 늘어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소득이 가면 소득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경제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그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닙니다. 그 근로자보다도 더 힘든 자영업자 사장님의 돈을 뺏어서 준 거기 때문에 소위 소비 승수 효과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 비교를 듭니다. 제 아들은 아주 저임금 근로자죠. 대학생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영업자 사장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어려울까요? 어느 집
가족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자영업자 가정이 더 어렵죠. 그런데 자영업자 가정의 돈을 빼서 저희 집에다 준 겁니다. 그래서 소득 임금주도 최저임금은 빈곤 해소의 가장 비효율적인 정책인데 이걸 이제 강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경제학자들마저도 이건 전 세계가 같이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개방 경제에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를 냈고요. 블룸버그나 여러 월스트리트에서 한국 경제가 잘못되고 있는 거를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의 그 사회주의 대통령이 경제를 다 망치고 있다고도 했고 한국의 타락한 재벌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글을 쓴 적도 있고 월스트리트가 아시아에서 가장 급진적인 좌익 경제 정책이 한국을 다 망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사회주의 정책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펄펄 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한국당이 뭐 했으면 보수 정당이 어떻게 저는 한국의 좋은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경제 불안의 원인으로 보고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리스트한 거니까 그거는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그냥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재봉 교수님께서 좌파 이념에 포로가 된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저도 슬라이드 내려주시고요. 47페이지니까 그거를 그냥 보시면서 10분밖에 안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10분 내를 정확히 지켜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사고가 먼저냐 태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 여러분. 사고가 먼저일까 태도가 먼저일까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이미지를 보고서 마음을 결정해버리고 생각을 굳히느냐 사실상 심리학이나 사회 심리학에서 대부분의 90% 이상 99% 있는 사람들이 감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좌파 이념에 포로가 된 학교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게 잠깐 짧게 30초 동안 우리나라 운동사를 말씀을 드리면 70년대는 굉장히 리버럴한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수호라든지 4.19 혁명이라든지 그것이 그러니까 광주를 겪으면서 좀 바뀌었어요. 제 때가 이제 삼민주의였습니다. 좀 희미하게 민주, 민족, 인중, 민족, 민주. 그리고 먼저 어떤 것을 먼저 치나가나 미제국주의를 먼저 타격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자본주의 경제를 무너뜨려야 하느냐 이것이 NL과 PD의 시작된 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논쟁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었거든요. 러시아 혁명서부터 원서부터 공부를 엄청나고 하고 그래서 엘리트 학생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84, 85 지금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전대협 주사파 출신들이 전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이제 언론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대중화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중화, 학생 대중화. 그러니까 공부 못하거나 잘하거나 무조건 많은 인원을 늘리고 일단 학습을 공부를 시키지 마라. 오직 오도와 그러니까 지령이죠 지령. 오도와 강목. 의장과 강목만 있을 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퀄리티가 높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레퓨테이션이 높은 학교들은 이제 주사파가 점점 없어지고 이제 계속 내려갔죠. 그 사람 졸업생들이 이제 실제 나가면은 사회에서 거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실제 감옥도 가지 않았습니다. 민주투사라고 하기도 정말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으로 치면 잔디깎기 이런 거 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분들 계시겠지만 동료 국회의원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계 다 퍼지냈어요. 그게 이제 노동계 이제 학교로 많이 들어갔죠. 그게 전교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70년대, 80년대 초를 생각을 하면서 정교조 순수하고 저도 엄청나게 정교조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에 유사전체주의로 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도가 신념을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로 다 따라오고 아무 생각 없어요.
사실 진보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습니다. 보수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사회를 그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지 그것 자체가 상당히 거짓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맥락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데 이제 정책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고 이미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은 그 약간 그 NL이죠. 이쪽에 그 유사전체주의로 가는 주사파의 교육이 인형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주사파는 여러분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종교의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깨어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47페이지 약간 이제 이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그 모르는 분은 몰랐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호소를 했고 학부모들이 전교조의 그 좌파 이념 교육 제가 초등학교 그 우리 아이 지금 대학생이고 하나는 뭐 이제 대학생이고 하나는 대학 박사과정 마쳤는데 이런 걸 봤습니다. 오누이가 울어요. 그러니까 손목을 잡고 한복을 입고 그 가운데 미군이 칼로 찌르려고 그래요. 미사일이 성군정치 찬양하면서 그런 포스터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그 담임 선생님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그런 이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좌파 이념 교육의 장을 넘어서 어떤 사립학교를 장악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규직 교사들이나 아니면 특정 교사들이 가서 그 비리를 어떻게 해서든 마이너한 거든지 큰 거든지 잡아서 그 학교를 장악합니다. 그러면 이미 교육감이 장악한 그 교육청에서 광역교육청에서 간선이사를 유사한 사람들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장악해요. 그런데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아도 이미 그 학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망가져 버립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학부모들 사회집 이런 거 만들어 놓는 걸 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그런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교육 중립성에 관한 헌법을 어기는 거고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교원들은 굉장히 자기네들 교권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실제로 학생들은요.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공산주의가 싫어요. 이렇게 하면 일베그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친일파다. 너는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너는 수구다. 그 사람들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 교사들은. 기본적인 책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이미지를 갖고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앵무새같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그래서 49페이지를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일을 극복할 수 있는가. 지금 검찰이 장악당하고 있죠. 그래서 검찰을 다시 진지를 다시 찾아서 이런 분들을 헌법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교육청이라든지 각급 학교 이런 거에 근절 대책을 마련을 해서 또 학부모가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홈페이지에 올려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시키느냐를 학부모들이 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육과정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시가 골무로 잡혀 있는 게 수시 아시죠? 입학사정관제. 이게 절대적입니다. 그 교사의 위치가.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절대로 입학사정관제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정시로 뽑고 실력으로만 뽑으세요. 뽑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교사가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은 자기 실력으로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골무로 잡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시에 폐지하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런 거는 그냥 서열화되니까 없애고 옛날에 비평준화시 때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없애시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미 좌파나 전교조 이념이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다 이 정부를 푸시를 해서 이것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학력을 하향 평준화 이런 거는 정말로 한가한 이야기고 실제로는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 이게 가장 반칙이 심하고 위선이고 기만적인 이 사람들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평등 아닙니다. 김정은이 돈이 얼마나 많고 중국에 있는 공산당 간부는 비리 수준이 조단이에요.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집권층이 바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 자녀들은 잘 보내고 조국 문재인 대통령 왜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잘 가르치면서 애들 못하게 하는 사회주의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문제를 나타난 거를 학교를 파괴하면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의도가. 두 번째 의도는 뭐 이거는 뭐 그냥 정책적인 건데 이게 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학생들 학교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학교 간 격차가 있었던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 살고 있으면 해운대에서 가장 그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면 되는데 강남 8학번으로 와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지역 간 격차가 강남 8학번이 이게 환원이 되게 돼 있어요. 다시 순환이 되게 돼 있는 뻔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고, 사학을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 학생들 뭐 다양화, 뭐 자율화 이런 요구가 침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입시를 공정하게 하면은 어느 학교 어디 다니거나 실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말 사회적 약자를 제외하고 실력으로 들어가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일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평등성, 여러분들 공정성이 중요합니까? 다양성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공정성이 없는 다양성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는 공정성, 특목고 다양성으로 이게 조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진지를 찾아서, 지금은 뭐 비상시국이니까 진지를 찾아서 공정성과 자율성의 그 균형점을 어디로든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학교 제도가 다시 환원돼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에 빠지면,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깨어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10년, 20년이 걸립니다. 다시 찾아서 학생들한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뭐고, 한국의 역사가 뭐고, 인간의 존엄성이 뭐고, 인권이 뭔지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앵무새가 말하는 그 조국 같은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같이 거짓을 말하는 그거에 속아서 그냥 앵무새같이 따라하면서 폭도로 변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교육 현실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호선 교수님께서 거짓과 진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민대학교의 이호선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집중할 때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고요. 중간 부분이 제일 지루해할 때고, 끝나는 부분에 제일 잘 집중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BEM 프린서플이라고 이제 그러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거짓과 진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이 그런데 두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거짓과 진실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거짓과 진실에 관해서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제가 몇 분을 좀 모셨습니다. 11분 정도를 모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투키디데스, 마키아벨리, 몽테스큐에, 해밀턴, 토크빌, 이슨만, 스튜어트 밀, 이런 분들을 제가 단톡방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시는 것이, 저희가 이 시대를 광기의 시대, 유사 전체주의로 가는 시대, 그 종착역은 문 디스토피아, 이렇게 정경호에서 저희가 시대 규정을 했는데, 저희가 내린 규정에 이분들이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저희 정경호 홈페이지, 또 제 개인 블로그 같은 데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토론하시는 분 중에서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이 책 읽는 사자, 이분 앞에서 이런 분들을 인용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지를 못합니다. 사자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어야 사자가 됩니다. 개돼지가 책을 읽으면 사자가 됩니다. 방금 우리 이재봉 교수님께서도 정말 안타깝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선동에 넘어가고 이 거짓말에 휩쓸려서 넘어갑니다. 제가 준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토론에 나와서 시험 보신 건 처음일 것 같습니다. 6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강한 국가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한 사례입니다. 앞에 있는 A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책의 원문입니다. 그러면 1번은 2번에는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바른 구조개혁이 아니고 국가 기능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 줄이는 대신에 불효불급한 새로운 국가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구조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가져온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런 변화가 언제 있었냐? 그런 변화는 20세기 마지막 25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 근데 그런 변화는 2017년부터 5년 동안에 어디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정권은 일반적으로 신세습주의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어떤 정권이 이런 특징을 또 가질 것 같습니다. 신세습주의란 국가 지도자의 지지자로 구성된 의존적 네트워크의 편익을 위해 정치 권력을 사용하는 정권이라는 뜻이다. 독재자 모부투 세세 세코가 지배하는 자유공화국 같은 경우를 보면 신세습적 정권이 결국 약탈적 행동 방식이라고 규정한 행태로 치달았고 사회 자원 대부분이 한 개인에게 약취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모부투 세세 세코 옆에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공화국 옆에 어떤 나라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세습 정권이 문자 그대로 소장료 및 임대료 징수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진 경우도 있었다. 소장료와 임대료 옆에 그 대신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점입니다. 문제 다 푸셨습니다. 이는 한 가문 또는 한 종족, 한 지역, 한 인종 그룹 등 하나의 특정한 이익 집단의 재산권을 할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부문을 이용했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는 이러한 신세습적 정권은 대보가 말한 합리적 관료제, 대부분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관료제와 나란히 존재하며 그리하여 판에 박힌 공공행정 업무만을 답습하며 했습니다. 이 나라가 문재인이 끌고 가려고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같습니까? 한 파트만 보고 다음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쪽으로 가주십시오.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에서 2012년에 나온 책입니다. 남미 주요 국가들의 사법 독립성 등과 경제적 그 관계입니다. 거기 보면 남미 여러 국가도 있습니다만 제가 인구가 좀 그래도 좀 한 1000만 이상 되는 국가들 인구 그다음에 GDP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칠레,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맨 밑에 베네수엘라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거기 보면 사법 독립성이 높은 국가가 관료 효율성도 높고 의회 역량도 높고 GDP도 높습니다. 맨 밑에 베네수엘라 사법 독립성 낮죠. 칠레가 2.82%인데 베네수엘라는 0.62입니다. 관료 효율성은 0.93, 의회 역량이 0.62, GDP가 칠레의 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거죠. 마키아벨리는 국민이 부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때 각성해서 잠깐 반짝하는 것 같아도 국민들이 결국 깨어나지 못하면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1970년대 후반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어느 독재자가 다스리는 그런 자유공화국 같은 그런 나라,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선지자들, 역사를 목도했던 거인들이 우리들에게 진술하고 증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저희는 많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총선이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총선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패배주의에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통과됐고 윤동형 비리처 통과됐고 다 예상됐던 거지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탈출해 나갈 것인가,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 것인가.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유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데 비례정당을 자유시민들에게 할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례정당은 선수와 심판을 구분을 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논의들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선수로 뛸 사람들이 심판을 하겠다고, 선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룰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나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을지, 나의 단점이 드러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룰을 짜게 되면 가장 공정하게 룰을 짜게 되는 것이죠. 자유시민사회에 그 룰을 짤 수 있는, 선수로 나가지 않는 자유시민사회에 그 공간을 주시고 거기에 힘을 주어야 이 지역구에 나가는 선수들도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례당의 어줍잖은 퇴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3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정말 문 디스토피아의 경랑으로 흘러가는 이 시국에서 그 위험성을 모르고 다 같이 공멸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시민들에게 공간을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가지 그러면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좀 구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공정, 투명, 중립성의 원칙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정당을 구성하고 출마자들을 선정하는 사람들은 2020년 총선 지역구나 비례대표 어떤 선출직에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활동은, 이 정강을 만든 활동은 그 개인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 지향입니다. 여기에 나가려는 사람들은 저 최소한 헌법적인 자유민주 질서를 옹호하겠다고 하는 의식과 지식과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기획윤등입니다. 그리고 혁신과 희생 전치입니다. 여기서 비례 이 정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투사로 나가야 되고 2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재심을 받도록 하는 그런 비례 정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모든 세입의 최소한 10분의 1은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데 줘야 될 것입니다. 보좌관, 비서관들 자기가 아는 사람 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자유시민들이 추천하고 자유시민들이 길러낸 미래의 정치가 될 제목들을 그들의 보좌관과 비서관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에서 우월성을 전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사사건이 됐다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 누구처럼 치사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적어도 사실심이 끝나면 과감하게 의원직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와 결속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비례정당은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지키는 그 세력, 그 야당과 모든 정관과 정책을 거의 같이 할 것이지만 그러나 비판적 지지는 계속할 것입니다. 유독 견지를 하지만 그러나 또한 비판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약속하고 선수들은 나가십시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주신다 그러면 자유시민들이 이 공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준비도 많이 하셨고요. 발표하신 주제를 생각하면 최소한 30분씩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발언을 중간에 끄는 점 죄송합니다. 이제 5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고요. 토론의 순서는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김은구 대표님, 강기용 교수님, 김광수 대표님, 유광호 박사님, 그리고 책임있는 사자
이 순서로 각 5분씩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은구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루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거짓과 진실의 전쟁인데요. 저는 그 진실을 앞에다 놓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정치적 의견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이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주의자들. 우선은 기회주의자는 좌우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적당히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라서 그 진리의 상대성을 믿는 그런 분들은 또 이런 경향이 휩쓸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도 혁명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혁명가들은 사회의 모든 문제를 시스템의 문제, 구조의 문제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뒤집어 엎는 것만이 진리다,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위한 것이라면은 거짓말도 진리가 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에 아무런 어떤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우리 사회에 거짓을 양산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미국의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이 거짓말이 가장 큰 또 가장 악독한 그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누가 만든 건지 아시나요 혹시? 북한이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유엔에서 그 남북한 총선을 결의를 했는데 스탈린이 반대했고 김일성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남한만이라도 선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단선을 주장하시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일성이 단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일파고 미국에 빌붙어서 그 민족을 반으로 나누는 민족의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다 이 주장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선배 세대들 특히나 6.25 전쟁 겪으신 선배 세대들은 공산당의 만행들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셨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데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그 80년대 자녀들이 대학교 갔을 때 이 민주화를 향한 갈망이 이 좌익 민족주의적 사고, 그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이 좌익 민족주의 사관과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에 그 편취되는 것, 그 민주화를 향한 갈망을 그 거짓된 사상이 편취하게 되는 그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이 그런 사고에 잘못된 사고에 빠지셨고 그리고 또 그런 사고에 빠지신 분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는 데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 거짓말을 바로잡는 것이 이제는 우리 시대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잘 감당해내고 또 승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은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 사상, 그 거짓된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탄생한, 생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그 민족주의적 감성에 빠져있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정권을 탈취당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 소련이 망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이념 전쟁은 끝났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좀 지루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 역사는 이제 끝났다. 대립의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주장한 내용인데, 하지만 그 사회주의의 망령은 인간의 증오와 분노를 좀먹으면서 그 다양한 형태로 변종을 양상한 것 같습니다.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그 자유민주주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민주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마르크스의 망령이 다시 발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한국만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 짧게는 북한의 해방과 연결된 싸움이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실과 거짓의 전쟁에서 진실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싸움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습니다. 진실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조국 교수 사태가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특히나 청년들의 그 생각을 이렇게 바꿀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이 스스로 살아있어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또 목소리를 내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진실의 강청, 또 역사의 부름에 따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해내고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규 교수님께서 네,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조국 씨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거라고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서 본 재미있는 화보였는데요. 그 옆에 있는 창녀가 그래 나는 수천여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게 있어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2003년 4년에 금성사에서 근현대사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이게 60%의 그 장악률을 가지게 돼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경악을 하면서 이제 우파 운동의 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조용히 살던 교수였다가 이걸 보고 안 되겠다 하고 우파 시민운동권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정말 가시밭길을 걸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냥 넘어갈 걸 그랬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유광호 박사님, 조성환 교수님 두 분이 그때 같이 동참했던 게 좀 기억이 나고요. 한 벌써 18년 정도가 됐네요. 그리고 2009년 11년 사이에 국사학계가 총공세로 나오면서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야 된다. 그러고 한국은 유엔 승인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고 하는 문구를 빼야 된다. 그래서 성공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때 공청회를 하고 맞짱 토론을 하고, 그때 맞짱 토론에 저쪽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겨우겨우 막아냈습니다. 압도적으로 다수인 저쪽에 대항을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아니 왜 이렇게 숫자가 적지 우리 쪽은, 저쪽은 군단급인데 저희는 소대급으로 사실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참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들 어디에 계셨는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2003, 4년에 그런 교과서가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안이했다. 너무 늦었다.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뭉치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그 2003, 4년 이후에 서명서에 서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100여 건이 넘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이름이 언제나 맨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주동자가 돼버려요. 강규형이니까. 제 이름이 왜 한씨나 황씨가 아닐까 참 고생을 했는데요. 이게 서명하는 사람이 6,000명 정도가 되니까 괜찮지. 이게 20명, 30명, 50명, 100명, 200명이 되면은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인생이 그 고로워질 때 너무나 소수였다. 아까 조성화 교수님께서 그 레이몽 아롱의 전체주의 수단으로 그 선전수단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요즘 KBS, MBC 전부 다 정권 선전수단으로 전락이 됐죠.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KBS가 그 괴벨스 방송의 준말인가? 물론 괴벨스는 쥐지만 괴벨스 이래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괴벨스 시대의 선전선동은 조금 원시적이었지만 요즘은 아주 그 교묘하게 돼 있었고 방송자 칼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 때 우리 너무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버텼습니까? 저 혼자 몇 개월 버티느라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저 혼자 대통령 해임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제가 이런 고생할 거다 예상을 했고 제 인생이 망가질 것을 다 예상을 했습니다. 벌써 3년째가 되고 있는데 그때 과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가 있긴 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였는데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한국당조차도 저를 전혀라고는 할 수가 없겠군요. 아까 계신 뭐 박대출 의원님 그런 분들은 도와주셨지만 한국당의 그 담당 당직자가 여기에 대해서 가졌던 무능, 무기력, 무관심 이런 건 정말 그 경악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는 당에 싸다. 당에 싸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정권은 한국 역사의 필연이다. 한 번은 당해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우파에는 4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자유한국당이 부족한 것과 똑같습니다. 신념 부족, 행동 부족, 용기 부족, 판단력 부족입니다. 나토족들의 세상입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아니라 No Action Talk Only의 준말입니다. 나토. 그래서 한국당은 솔직히 얘기해서 가치 집단이 아닙니다. 이건 이익 집단입니다. 재선과 당선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동호인 클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 때 그러다 보니까 응집력이 약하죠. 이 가치 집단으로의 그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호성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성화 교수님이 파시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저는 문재인 정권이 파시즘인데 여기 그 종족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파시즘 플러스 종족주의는 바로 나치즘입니다. 그러고 문화혁명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예이츠의 그 시를 이용하면서 광기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게 아직도 문화혁명을 꿈꾸는가? 한국식 문화혁명이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대혁명과 나치즘이 무서운 것은 선동된 대중의 지지와 동원이 있기 때문에 무섭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신만만하게 뻔뻔하게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문명사적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공부가 그냥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사상과 계보를 얘기할 때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뭐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상가들 이름을 제가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막스, 레닌, 트로츠키, 마르쿠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르트르, 슬라보의 지젝 이 베스트셀러 작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책보다도 먼저 읽어야 될 사람들이 에드먼드 버크, 토크빌 얘기가 나왔죠. 레이몽 아르롱. 그래도 카 포퍼는 조금은 읽는 것 같은데 역시 대학생들이 얘기하면 포퍼는 몰라요. 그리고 사실 세계 사상계의 교황이라고 했던 사람은 위선자의 대표인 장폴 사르트르인데 사르트르를 넘어선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프랑스와 피레라고 하는 거성인데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테니스 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피레에 대해서 아십니까? 전부 다 읽어야 될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그의 그 마지막 유작이 번역이 돼 있습니까? 게디스의 책들이 번역이 거의 안 되고 있다가 요즘 들어 그래도 번역이 돼 있는 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주의의 계보를 얘기할 때 왜 조국 장관이 나는 과거 산호맹에서 벗어났다. 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라. 산호맹이 뭡니까? NL을 추종하는 PD계 아닙니까? 왜 현 정권이 PD계를 쓰지를 않는데 산호맹만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은수미 산호맹 그룹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회주의 운동을 얘기할 때 왜 조국이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과거 산호맹이 아닙니까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사에 1 인터내셔널, 2 인터내셔널, 3 인터내셔널, 4 인터내셔널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조국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3, 4 인터내셔널 쪽에 있다가 이제는 2 인터내셔널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은 1, 2, 3, 4 4개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답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3 인터내셔널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사회주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은 이 전두환 정권에서 소셜 인터내셔널에 아부를 하기 위해서 강남구에 사회당 당수인 고종훈 씨를 그 강제적으로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강남구에 중선거구에 2명만 나오게 돼 있는데 민정당 후보, 사회당 후보 둘만 나와서 하게 해가지고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에 아부를 떨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인터내셔널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는가? 3 인터내셔널이 아주 총화였죠. 밀로반 질라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뉴 클래스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질라스의 뉴 클래스 얘기를 하면은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그 지적 게으름의 결과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엔 유광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연세대학 사회발전연구소에 있는 유광호입니다.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고 정하신 정교모의 모임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도 보수 진보라는 말씀들을 많이 쓰시죠. 사실 이런 구분은 없죠. 한국의 좌익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80년대 말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국회에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문적인 정치인들 간의 싸움이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지식인들 간의 싸움이에요. 직업적인 정치인들은 이제 그것에 어느 한 계보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제 대변하는 거죠. 근데 되게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이 비판적인 주류 문명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을 이제 우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최소한 현대적으로는 150년 전부터도 우리가 그건 이제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아주 원칙적인 몇 가지 그런 추상적인 그 정의를
두어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관념적으로 재단하는 것이죠. 아주 현실에서 이탈하기 이를 데 없고, 그래서 실제 실존에 대해서 아주 그 강제적인 강요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경향을 그 이론적으로 벌써 근본적으로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 주로 좌익을 가리키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지식인, 그들은 보통 지식인으로 칭해지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똑똑하신 분들은. 그래서 대항 지식인, 대응 지식인이라는 카운터 인텔렉츄얼이라는 말도 생겼는데, 지금 교수님들이 그런 분들에 해당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민주화 교수 협의회 소위 민주화 운동 시절에 그들이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조국이 같은 사람, 그 표절 전문가가 어떻게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됩니까?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교육부 장관한 김상곤이 그것도 젊을 때 표절로 시작한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의 둥지를 틀고 애들을 좌익화하고 사회에서 전국 김일성주의 좌익 활동을 평생을 해와가지고 딱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를 한 사람들이에요. 운동을 한 사람.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반대하는 진실을 대변하는 정의의 교수 모임이 제대로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지금 거의 10,000분에 육박하시는 분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대사건이고 우리 5천만 대한민국 사회가 의지할 수 있는 지금 최초의 기준점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큰 대사변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은 진실을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굉장히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때서 지금 정치 어떻고 나라가 망한? 그렇지 않죠. 40%의 국민은 흔들림 없이 진실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촛불 광란에 좌익 광풍이 불어도 이 사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특정 지역의 어떤 분들은 그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또 김대중에 대한 숭배에 의해 가지고 정말 솔리드한 10%를 제외한 다수는 좀 좌익에 지지를 보내고 거기에 풀을 마련해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의 활동적인 좌익에 의해서 공격받기 싫으니까 이걸 두리뭉실해서 뭐 국민성이 어떤 국민성 그런 건 없습니다. 좋은 국민이 있고 거짓 국민이 있고 진실 국민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싸움이죠, 현재 상태가.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까 누구도 80년대 그 학교 다닐 때 그 순수했던 그 민주화 투쟁 학생들이 사회에 들어와서 정치하면서 타락해가지고 지금 그랬다. 절대 아니죠. 그들은 벌써 무식한 상태에서 나이 20살에 좌익의 포섭이 돼서 그때 벌써 종북혁명가였어요. 지금 나이가 먹어서 도리어 지금 조금 타락해서 아니면 부드러워져서 좀 연해진 게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70년대는 또 자유민주주의적인 민주화운동이었다. 아니죠. 모택동주의, 길성주의에 결국은 막스 레니니즘에 입각한 공산주의 운동가들이었어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김동길 교수라든가 몇 분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난 분들은. 그러나 대부분의 그 당시 분들은 이 정도의 대한민국의 체제면은 지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신생국에서는 견딜만 하다. 강력 체제라도. 자유민주주의자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합법적으로 해라. 국가 건설을 이런
종용을 하는 그런 내부적인 비판이었지 반체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때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나와서 프로테스트를 했던 사람들은 99% 좌익이에요. 그건 6.3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진실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냥 봐줘서 원래 순수하게 출발했는데 타락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광수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험한이라고 있는 전대협 의장 김광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 전대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1987년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저희와 이름이 같은 전대협을 없애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들은 10년 만에 1997년이 되어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2007년까지 정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자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넣을 만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진실해서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짓되고 그들이 악했지만 그들이 가진 용기와 힘 그리고 전진하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옳음에 대한 추구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저는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양과 동양에서 인간의 최선과 하늘의 도움을 표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동양에서는 진인사 천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2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진실했고 옳았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고요. 피를 흘리면서 노력을 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건국된 대한민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가지고 있었던 추구하고 있었던 방향성 다 옳았는데요. 옳았다고 만족하지 않고 투쟁하고 전 국민들 새벽에 그냥 깨워버리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되어서 대한민국은 건국되었고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승만 박정희가 미웠고 그를 이기고 싶었던 세력들은 이승만 박정희를 엄청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노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와 이름이 같은 그 주사파 전대협이고요. 그들의 노력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아스팔트 그리고 국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진실은 너무 당연해서 다시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 독일의 초대 총리였던 아데나워 총리가 하셨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다라는 말입니다. 좁은 길을 걷다 보니까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났고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싸워서 다시 대한민국 지키고 대한민국 가치를 38선 이남에 제한하지 않고 한반도 전역에 흐르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들까지 일어났고요.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수님들께 이제 배웠던 학생으로서 감사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시국선언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여러분 그리고 오르신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유튜버 책 읽는 사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 정권의 거짓과 위선에 대한 목소리를 영상과 글 컨텐츠로 제작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현재 2030 밀레니얼 세대를 실제로 소비자로서 접촉하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과 영상을 통해서 문정부의 거짓과 위선을 밝혀내는 좁고 선명한 목소리를 내매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고 제작하고 기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2030 청년분들이 동의하시고 또 오프라인 강연에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가 제작하고 기획한 포럼과 크고 작은 강연에 오신 분들만 유료 관객이 약 2,00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그 2,000명의 유료 관객 중 80% 이상이 밀레니얼 2030 세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감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사실이 현재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대학원, 기업체 그리고 공직 근무를 할 때에도 문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강압적인 유사 전체주의 기류를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를 할 때에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현재 문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좌편향 언론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그 내용에 반대하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매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직장이나 생활터전에서 말을 못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제가 운영하는 강연장과 조별 모임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토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진실에 의거한 신념을 가진 청년들이 암묵적으로 또 생활 문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것을 저는 매번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피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일반 대중의 그리고 실제 2030 청년들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검열하는 유사 전체주의적 사회 기류 그 자체가 심각한 실질적 대중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2030 스타트업 창업가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거짓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저런 피해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 강연회를 준비하다가 행사 2주 전에 극장 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거나 그리고 연회장 대관 컨택 과정에서 아예 미팅이 취소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공유 사무실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한 것은 공유 사무실을 같이 임대해서 똑같이 기업가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문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유 사무실을 운영하는 회사 측에 실질적으로 컴플레인한 것을 제가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공유 사무실을 이용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기류가 기업가 안에서도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저 스스로도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자발적인 검열 및 톤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인기 컨텐츠인 팽수에 대해서 팽수를 연출하는 EBS PD의 인터뷰와 그리고 자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분석한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당연히 노란 딱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현 정권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야당 지지자들 및 정치 유튜버들의 노란 딱지 파동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시적인 관점에서 문정부의 강압적인 거짓 성정치에 대한 폭압을 비판하는 영상을 찍어도 반드시 노란 딱지를 같이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실제 심리적으로 위축된 2030 밀레니얼 세대들의 그럼에도 자신이 맞다, 옳다 여기는 진실에 의거하여 오프라인 모임에 실제로 소비자로서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친정부적 언론사에서 만든 문화 콘텐츠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여기에서 훌륭하신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과 교수님께서 주창하시는 그 논지가 실제로 대중에게 설득되고 당위를 느끼는 그 설득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2030 소비자 청년들에게 외연 확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각계각층 훌륭하신 전문가분들께서 결국 중도층이나 2030 밀레니얼 세대에게 진실의 외연 확장을 하시려는 정무적, 전략적, 학술적 판단을 하실 때 가요,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대중문화에 그대로 노출된 수많은 국민들에 대한 일방적 프로파간다에 대한 방어 및 진실의 문화에 대한 설득 과정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과 올바른 문화 정책에 대한 숙고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저희가 지금 시간이 약간 지체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그 패널, 그러니까 플로어에 계신 분들로부터 제가 한 2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바쁜데 2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확히 양구의 21사단 그 백두산 부대 거기에 병장 때 윤상직이 일병으로 제 부하로 들어왔어요. 그건 43년 전이는데 그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연 때문에 오늘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꼭 듣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어제 부로 우리 세보수당과 한국당 그게 계속 그 통합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궤도 이탈하다가 어제 제 궤도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그 우리 조성환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 악마의 정치술을 부리는 그 사람들을 이기는 길은 결국 우리 보수의 정치인들이 이번에 하여튼 이제 85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로 뭉치는 것이 최고의 힘이고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나가야 할 사회주의를 막아내는 그런 일이 아닌가 했는데 아까 이호선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비례한국당의 우리 미래한국당의 이 시민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한 등등이 굉장히 귀에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이 정치에 이렇게 투영해 볼까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2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이런 내용도 잘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6,000명 이하 전체 1차부터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우리 정치권이 잘 헤아려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70년간 이어져온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제대로 살려내는 일을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제가 이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나누신 것 같아서 바로 다른 분 한 분 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손들어 주셨는데요. 네, 저기 뒤에 계신 여자분 학생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이제 21살 청년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안 좋잖아요. 근데 최근 인원고 최인호 군이 사태 다들 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한국의 학교들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정교들 선생들에 의해 빨갛게 물들은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린 학생들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역할과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수님들의 생각이랑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교육에 대한 문제니까 아무래도 이재범 교수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 휴대폰이나 그 기록을 남겨서요, 증거를 남겨야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알려드리고 또 부모님들은 겁내지 마시고 학부모 단체나 교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면 우리가 그 법무팀이 있는 데도 있고 또 변호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세상에 알려나가고 그래서 사실 그 불법이거든요. 정치 중립성을 위반하는 그 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해도 됩니다. 대신 학부모 단체나 교수 단체에서 다 우리가 앞장서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예, 오후에도 말씀해 주시죠. 오늘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교모가 올해는 목표로 이 전교조 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좀 약화시키고 해체시킬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적극적으로 맞붙는다 하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총력으로 전교조를 해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경희대학교 전명관 교수고요. 또 여기 전교모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소속은 지금 명지대학교에 있고요. 그리고 또 전교모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진실과 거짓의 전쟁 이렇게 저희 그 전교모가 이렇게 마련했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프레임이 잘못됐지만 어쨌든 보수든 또는 뭐 자유우파든 그 자유우파가 통합하기 위한 혹시 정당의 형태로든 왜냐하면 지금 당장 4월 15일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때 우리들 보수우파의 자유우파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래야 이게 통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조정환 교수님이나 누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지난 70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거짓은 문재인 정권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을 만든 그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무엇인가 상당히 사기가 있었고 거짓이 있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이후에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그럼 나중에 이거를 총선 후에 할 것이냐 총선의 핵심적 가치로서 탄핵의 거짓을 밝히는 진실의 전쟁을 또 전교모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발제자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박영학 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박영학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좀 1초만 주세요. 1초만. 예. 지금 질문 먼저 말씀하십시오. 우리 많은 그 좌파들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하는 그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다. 그 논리에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다가 또 싸웠어요. 그래 대한민국 미국 식민지다 맞다. 그럼 북한은 어디 식민지냐? 소련의 식민지다 이게. 그 근거를 대줘야 돼. 뭐냐? 인공기 북한 인공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교수님들 아세요? 소련 점령부 사령관 레베데프가 김일성이 태극기 못 쓰게 하고 인공기를 소련에서 그려준 거예요. 그거를 소련의 식민지 깃발을 쓰고 있는 북한은 지금도 소련의 식민지다. 그걸로서 완전히 깰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암기해가지고 사용합시다. 예, 저는 명함에다 박아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북한 인공기 소련 점령부 사령관 레베데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박영학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조성환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은 좋죠. 근데 통합 전에 그 통합이 또 허위나 거짓에 바탕하면 안 되죠. 가치가 뭐냐? 저희들 할 때 참 고민 많이 토론 많이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깨나 한다는 지식인이나 정치인이나 엘리트들 이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이 헌법적 가치가 뭔지를 아는지 혹은 그게 충실했는지 그게 진실입니다. 그 안에는 자유와 문명과 그 다음에 진실과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자들은 그 헌법적 가치를 마비시키고 부수고 또 바이러스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통합을 할 때 통합의 가치는 지금 헌법적 가치에 의하면은 뭘 잘못했는가에 대한 5 내지 10개 정도의 커다란 항목을 국민한테 제시하고 하세요. 물리적 결합으로 되는 게 아니고 화학적 융합이 돼야 되고 그거는 가치에 근거해야 되고 그 가치의 기준은
진실의 기준은 헌법적 가치고 보편적 양심입니다. 이거는 보편적 양심은 주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직면도 없이 왔다 갔다 그냥 껍딱지 붙듯이 붙는 거 국민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마디 더 하면은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왜 보수와 진보 프레임은 전복주의자들이 그람시안들이 자기들을 진지를 말하자면 선호로 가정하게 만든 87년 태제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언론가 열심히 돕고 있죠. 그러니까 잘 보시고 지금은 우리 방치 때문에 지금 이 바로 국가든 개인이든 죽느냐 사느냐의 실존적 위기 앞에서 지금 우리가 진실과 거짓의 전쟁, 가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파든 좌파든이 아니라 진실에 직면하는 그리고 헌법적 가치에 보편적 양심이 있다라고 아직까지 아무리 저희들이 유사한 방법으로 전체주의를 강조해도 민심과 전심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시간 관계상이요.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저희가 장소를 비워줘야 돼서요. 끝나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게 된 동기가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72세로서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에 28년간 다녔고 총체적으로 국내에서 건설만 40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국내에 돌아가는 문제도 굉장히 유익 있게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왜 모였는가? 사실 오늘 여기 나온 목적 중에 하나가 헌법을 파괴하고 거짓과 진실의 전쟁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나왔어요. 저는 제 세대가 6.25를 거쳤고 4.19와 5.16과 6.3 사태와 광주 사태 그리고 최근 4년간의 아스팔트 결론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딱 하나입니다. 지금 발제자로 나오신 이호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짓과 진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대책을 갖다가 추가로 말씀드리니까 이호선 교수님과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한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고 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이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 2달 후에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보수가 어떻게 합쳐야 되고 어쩌고 얘기 다 하는데 결론이 뭡니까? 지금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신 그 발제 중에서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과 문제점은 모든 국민이 다 깨어 있어요. 다 깨어 있는데 현 상태의 제도권에서 법제화시킨 이 선거 절차와 방식으로는 저희가 죽었다 깨도 이게 공정한 선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 5월달에 왜 이 정권이 악착같이 조혜주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는 데서 선거 문제 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결론을 좀 얘기해 사람들을 갖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이사 위원장을 시켰어요. 예,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절차상으로 제도 법제화됐다고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민주적으로 어떻게 선거를 하며 이에 대한 투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다시피 브루킹으로 인해서 거짓 여론 선동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표하고 투표 후에 개표 관리 그다음에 말씀 감사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줘가지고 정견 발표.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으로 저희 질문과 토론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발언에서 이제 토론하실 때 워낙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두 분이 부탁하셔서 김은구 대표님 30초로 정리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강기호 교수님 1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광훈 교수님께서 제 의견을 조금 이렇게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30년 체제 전쟁이 아니라 70년 그 건국강 시부터 진행된 전쟁이라는 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거는 80년대 순수한 영혼들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뺏겼다는 말씀이었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많지는 않지만 김동길 교수님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그 기회주의 세력 그리고 또 반 대한민국 세력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가장한 것이 지금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세력들을 예리하게 잘 구분해내고 대응해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대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쉽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과연 문재인 조국 정권, 유사시민이 뒷받침하는 문재인 조국 정권에 대해서 얼마큼 투쟁했는가 그거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지분 달라고 하고 뭐 하는 거 이거 날강도 심보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싸울 때 여기 저 정은천 의원님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유승민 의원 어디 있었습니까? 이해훈 의원님 어디 있었습니까? 안철수 저 의원은 그 외국 갔다가 선거철만 되면 다시 돌아오시는 악습하고 계시는데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분들이 왜 자기의 지분을 그렇게 요구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금까지 잘 싸웠느냐 그걸로 우리 결정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경과된 관계로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지만 진실을 향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